예, 이번 시간에 우리 재무제표상 세무조정 항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제 회사 등록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속에서는 주소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납세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납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공동사업 등록 여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구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 구분은 주택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보면 이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대소득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기타의 사업소득은 통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을 32번 코드로 일반 임대소득을 30번, 나머지를 40번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은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및 여관업이고요. 주점업이 되겠습니다. 주점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만 그러니까 주점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점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표준산업분류에는 주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주점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5621번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맥주 전문점이라든가 또는 단란주점을 제외한 기타 주점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주점업만 제외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규모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그러니까 별표 1에서는 평균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 매출액은 직전 과세 기간의 3개 과세 연도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그 부분을 매출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최고 1,500억 이하고요. 업종별로 최하 400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 과세 연도, 해당 연도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400억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규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의 부분입니다. 자, 이 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최대 120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조특법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보험 연구업,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요. 3개 년도 사업년도 매출액의 평균액에 3천억 이하, 5천억 이하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으로 보겠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3천억 이하는 일반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모든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5천억 이하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기준과 관련해서 요건을 판단했는데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생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사업자들 중에 혹시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중소기업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재무제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그러니까 각종 조정명세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이런 조정명세서 서식이 있는 부분을 세무조정으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서식이 없더라도 세법상에서 소득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바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그때는 이미 과태료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이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소득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되는 부분이죠. 손익계산서에 소득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자산의 평가차손이 평가차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외화환산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화환산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화자산 부채는 원래 세법상으로는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뒤쪽에서 외화환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손익계산서에 외화환산 이익이나 외화환산 손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세무조정 누락으로 해서 추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라든가 외화환산 손익, 외화환산 손익이라고 제가 이미 적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소득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득 원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해서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총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과세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 대상에서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고 세무조정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신 다음에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세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바로 재무제표만으로서 그러니까 소득금액 조정학회표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무를 하시면서 재무제표를 안 보고 세무조정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반드시 세무조정 시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계정강목별로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사 등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166페이지의 회사 등록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보고서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사항이나
아니면 회계관리의 기초정보의 회사 등록사항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회사 등록에 있는 부분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 보시면 기본사항, 추가사항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사항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과세 연도에 신고 당시의 주소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지 기준으로 우리가 하단 부분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정보들을 등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장 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관할 세무서와 지방소득세, 원천세 관련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자택 주소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변경이 될 때에는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를 변경을 하고 관할 세무서 코드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관할 세무서 코드는 우리 사업장 동코드 관련되는 부분과 주소지 그러니까 동코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풍선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와 지방소득세 납세지, 그리고 주소지 동코드를 변경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면 대치동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소지 동코드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명을 적용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삼성세무서와 강남구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동이죠. 장성동, 포항 장성동이었습니다. 자, 장성동, 포항 북구 장성동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변경 여부 묻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다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장 주소와 자택 주소가 변경이 됐을 때 우리 19번에 있는 사업장 동코드, 주소 동코드를 변경함으로써 하단 부분에 있는 관할 세무서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6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한번 보시면 24번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의미합니다. 자, 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당시라고 하는 부분이 과세 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지 납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 안에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변경하셔도 되겠지만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12월 31일 날 있었던 곳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연동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방소득세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영향이 없도록, 즉 신고한 걸로 인정이 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우리 마지막에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공동사업장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장 여부, 즉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별로 또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우리가 공동사업장으로 여기에 여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추후에 개인조정 쪽에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성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도록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사업장 여부에 여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번에 소득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 중에 종류를 선택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자, 크게 부동산 임대와 주택임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의 통산 여부 때문에 구분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자 등록 번호 안에 사업장 안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1100번에 그러니까 백두무역상사라고 해서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했습니다. 자, 1102번에 보시면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 1803699죠. 자, 주택임대 마찬가지로 1803699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이다라고 하면 15번에 그러니까 32번 주택임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107번 주택임대 같은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면 상관없지만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일 때도 소득 종류별로 회사 코드를 별도로 해서 소득 구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중소기업의 판정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기타 서식 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뭡니까? 그 법인세법 쪽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 쪽에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냥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서식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셔갖고 중소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업 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실 때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미리 총수익 금액과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명세서 이 세 가지 수익금액 명세서가 먼저 작성된 후에 작성을 하시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해 수익금액이 상당 부분에 있던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이라고 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시키니까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팝업 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 400억이고요. 최고 1,500억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중소기업 선택하시면 되겠고 독립성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당회사의 매출액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업종 기준으로 120억에서 10억 이하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표 1이나 별표 3을 다 기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업종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아닐 때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확인하셨다면 우리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로, 중소기업이라면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의 17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사례를 통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는 사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사항 확인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산재무제표상에 확인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나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무조정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를 띄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자, 자본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 쪽에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 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면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매출부터 원가, 제조 원가 또는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 내용 개정 과목 쭉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 쪽에 외화 환산이익, 영업외비용 쪽에 외화 환산 손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외화 환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 유보 처리하셔야 되겠고, 외화 환산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오류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정교오류 수정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죠. 여기에서는 보면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계상한 부분인데, 자, 그런 경우에는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때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등에 대한 비용도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표준손익계산서를 인식하게 되는데, 표준손익계산서의 정보에 보시면 이 소득세 등이 영업외비용이라고 하는 항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외비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세무조정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을 진행을 했을 때 표준손익계산서에 보면 조정 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F3번 조정 등이라고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메뉴를 통해서 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할 수 있었고 누락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손익계산서에 이 소득세 등이 영업외비용의 한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손익계산서에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81페이지에 평가차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이자수익이나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182페이지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자비익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 직전연도 토지분 재산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 이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년도분 재산세 환급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이 환급된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 환급 이자 53,000원이 있습니다. 환급과 세금 환급과 관련되는 이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익으로 해서 소득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 이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인출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세무조정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재무제표를 보고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직접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 이자수익과 이자수익이나 자비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자수익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이자가 있는 부분들은 원래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자수익 중에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이자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388만 9,700원. 자, 이 부분은 일단 먼저 그러니까 유형자산 재무제표에 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그러니까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회사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또 재무제표를 보고 직접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